네, 반갑습니다. 부동산법의 배물환입니다. 자, 우리 3회차 실전 모의고사 이거 올렸으니까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자, 이거 제가 해설 강의 진행해 볼 테니까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면서 실력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는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지문들은 빼고 내고 있으니까 한 8회차 정도 풀어보시면 충분한 문제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는 총 8회차까지 제가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같이.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자, 4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 문제인데, 자, 문제 형태가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다른 계획도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은 광역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네,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 1번 맞습니다.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기본계획 결정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변경된다. 자, 이거 틀렸죠?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형태의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것들은 또는 변경 같은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앞서서 공청회를 개최하죠.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므로 공청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공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 의견 같은 걸 들어야 되겠죠. 4번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자, 미리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의회 의견을 들어도 되고 그 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맞는 일부로 봐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광역을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공동수립, 시장군수 공동수립. 그래서 공동수립해가지고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도 넣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수립을 할 때 시도지사가 공동수립이면 시도의회 의견, 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요. 자, 5번 특별광역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에는 5년마다 이 계획 자체의 타당성 재검토가 없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에는 5년마다 재검토하는 규정이 있다. 자, 광역에는 없습니다. 근데 5년마다 재검토하는 규정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2번으로 마셔야 되겠죠. 자, 42번 문제. 자, 기반설의 7종류.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형태입니다. 자, 기반설은 도로, 공원, 학교 같은 여러 가지 기반설들이 있는데 7종류로 분류할 수 있고 기반설의 종류로 또 연결된 기반설이 틀린 것은 자, 차량 면허 검사시설은 교통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예, 도로, 철도, 차량 면허 검사시설은 교통시설. 그 다음에 방송 통신시설은 이 통신도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유통 공급시설 맞습니다. 자, 하천은 재해를 예방하는 물난리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 자, 자연장지는 이거는 장사시설입니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3개는 자,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보건위생시설이 되는 거죠. 자연장지는 보건위생시설로 보셔야 됩니다. 공간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죠. 자, 우리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 이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 맞죠. 그래서 폐차장 같은 거 말고도 하수도, 재활용시설,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같은 것들은 다 이게 환경기초시설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지금 4번, 43번. 자,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입니다. 목적.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이름하고 지정 목적을 이렇게 섞어서 기출문제도 한번 출제를 했으니까 자,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2종 일반 주거적이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적이다. 자, 이거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2종 전용 주거적 설명입니다. 자, 1종 전용, 2종 전용 주거는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이렇게 나가시면 1, 2종 전용 주거고 여기 일반 주거는 1, 2, 3종까지 있으니까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이렇게 나가야지 일반 주거기 때문에. 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 아니면 2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번이 답입니다. 자, 도시지역을 세부 용도 지역으로 나눌 때는 일단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먼저 구분할 수 있죠. 주거지역을 다시 세분해서 6개, 상업지역 중일유분,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보생자 이런 식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으니까 2번 지문 맞습니다. 자, 3번 관리지역을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관리지역은 세분 용도지역으로 구분할 때 보, 생, 계 이렇게 구분되는 거니까. 자, 개발지능지구는 용도지구네요. 자, 우리 개발지능지구를 세분하기 전에, 자, 우리 개발지능지구는 세분 명칭이 주산, 관목, 특으로 세분되는데, 자, 세분하기 전에 개발지능지구의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지능지구의 원래 목적은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지구다. 이렇게 개발지능지구를 세분하기 전에 이게 기본 목적입니다. 자,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자,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것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다. 자, 특정용 제한지구도 맞는 표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2종 전용 주거니까. 자, 44번. 자, 건축 제한의 예외. 자,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이제 건축 제한이라는 게 건물의 종류 제한인데, 자,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에서는 건축 제한이 별표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물표 또는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축 제한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할 때, 자, 이 별표 같은 대통령령 별표를 보지 않고 자,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건축 제한 별표를 보지 않고 자, 다른 법,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봐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농공단지란 명칭이 들어가면 기존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 적용하지 않고 산업입지 및 개발을 하는 법률에 따라서 이 건축 제한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요약집 19페이지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관련 그 교재가 있으시면 그 건축 제한,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을 찾아보시면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기존 용도 지역 건축 제한은 무시하고 다른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을 하는 법률에 따라서 이 건축 제한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면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자, 원래 농림지역 지정되면 농림지역에 건축 제한 별표가 있을 텐데 그걸 적용하지 않고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 들어가면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처리합니다. 자, 농림지역 중 보전 산지가 들어간 지역도 산지관리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의 보전산지가 들어가면 각각 개별법에 따른다. 자, 4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자, 우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원구역 들어가면 자연보호법,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금처럼 상수원보호구역 들어가면 수도법입니다. 자, 개별법의 형태는 맞는데 개별법의 이름이 틀립니다. 상수원보호법 아니라 수도법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들어가면 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별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수도법이라는 법을 먼저 적용한다. 자, 4번, 이 4번 틀렸습니다.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들어가면 둘 다 문화재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제한 처리하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하시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5번 질문은. 자, 45번 문제.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는 장소가 8개가 있었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용도구역에서 지정하는 장소, 뭐 도심, 부도심, 그다음에 뭐 철도역이나 항만 같은 것들. 자, 근데 보시면 지문을 보시면 3개 이상, 자, 좀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거죠. 10km 이내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자, 1번 틀렸고. 자, 2번.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노후를 향한 건축물이 있는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이죠. 네, 이게 상업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틀렸고. 자, 3번. 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여기서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하나 더 추가하면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이렇게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붙은 어떤 형태의 장소면 자, 여기 입지규제 축소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 맞죠. 네, 도시경제 기반형,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3번이 맞네요. 4번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우리 컴퓨터 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자, 국가산업단지는 안 되고 일반 산업단지도 안 됩니다. 예, 도시 첨단 산업단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히 특례법상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구역이니까 이것도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는 장소가 8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1번은 1km 이내라고 해야 되고 2번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대 3번이 맞습니다. 여기 활성화 계획을 만드는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는 장소가 맞습니다. 자, 국가산업단지 안 되고 도시 첨단산업단지만 됩니다. 자, 빈집 정비사업 시행지역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을 하는 데서 이렇게 바꿔서 관련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이죠. 자, 46번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도 할 수 있고 도시지역 외 지역도 할 수 있으니까 도시지역 안에서만 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공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세부 개발 계획입니다. 행정청이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자, 어떤 특정 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행정청이 그 개발되는 장소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행정청이 체계적인 개발할 수 있게끔 계획을 만들어주는 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반시설의 설치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지면 자, 일단 개발행위 허가를 거기 땅 주인들이 개발행위 할 수 없게끔 3년 정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 기반시설 같은 도로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될 지역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하고 2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번이 또 저 뒤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나올 건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져 있을 때는 자,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기반시설 공사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자, 개발행위 허가를 3년 정도 이내로 제한하고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2번이 맞네요. 자, 그다음에 3번 질문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입니다. 3년.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 안 하면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잃습니다. 자, 이거 3년짜리 실효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짜리 실효조항 이렇게 하셔가지고 관련 내용 검토해 보시고 자, 4번은 녹지가 주거지역. 자,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지역에서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정택이 사업완료 후 10년,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완료 10년. 그다음 두 번째, 시가와나 공원이 폐지되는 지역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녹지가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0만 이상도 지정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4번 틀렸습니다. 자, 택지개발지구라는 신규 개발지 전부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일부에 대하여는 정할 수 없다. 틀립니다. 자, 옳은 거는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공동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우리 공동구는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도로 아래다가 공동구라는 큰 관을 설치하고 그 안에 전선이나 통신선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수용하는 거 동시에 자, 그럼 공동구의 설치 목적은 도시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존, 교통의 원활 이런 것들이 공동구 설치 목적입니다. 자, 공동구는 기반시설 7종이 분류할 때 자, 공동구도 가정으로 보내주는 공급시설로 봐야 됩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공급시설이다. 공동구는 3번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같은 신규 개발지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해당 개발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100만이 아니라 200만입니다. 자, 정확한 원문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6개의 장소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게 개발 사업을 하면 개발 사업하는 시행자가 주로 이제 토지공사 같은 시행자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데 100만이면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설치하여야 된다 의무인데 여기 100만이라고 나오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공간, 쓰레기수공간 같은 걸 등으로 처리했네요. 등. 전선 통신선로 같은 것 등을 공동구에 모두 수용을 하여야 한다. 자, 반면에 이제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공간, 쓰레기수공간은 협의가 공동구 협의에 심의 없이도 그냥 공동구 안에 수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 통신선 같은 경우는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한다.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5번에 아까 200만 넘게 개발 사업하는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종류, 점용 예정 기간, 설치 위치 같은 것들을 점용 예정자한테 개별 통지한다. 자, 이걸 기출문제에서 일간신문에 공지한다고 그랬어요. 자, 일간신문에 공시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자, 200만 넘게 사업하는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가 다 끝나면 이제 공동구 안에 비어 있으니까 어떤 종류 설치할 건지 점용 예정 기간, 설치 위치 같은 것들을 개발 사업 시행자가 점용 예정자인 한전이나 KT 같은 사람들한테 개별 통지하는 겁니다. 설치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런 질문도 한번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정답은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듯이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48번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내 시설 사업이 안 되고 있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땅과 내 건물을 빨리 사가라. 왜 10년 동안 사업 안 하고 방치하는 거냐? 10년 내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수용 절차도 진행 안 하고 실시계획도 인가 안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방치하고 있는 케이스니까 내 땅을 빨리 사가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 포함해서 1번 틀렸습니다.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감정평가사가 들어가서 이 매수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이 매수 가격을 정할 때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률, 줄여서 공취법을 준용합니다. 자, 지방재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할 때 지방재정법이고 이 매수가격과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률을 준용해서 절차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 의무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해 주는 거죠. 3번 틀렸는데요. 4번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해 주는 거죠. 자, 틀렸네요. 자, 5번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자, 매수 청구를 받고 매수해 주는 매수 의무자가 뭐 특별광역자치시와자치도 시장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면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주는 사람이고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아니면 하나 더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로 부재부동산 비용무용 토지로 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채권의 이름은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채권 정답 5번입니다. 자, 49번 자, 개발행위 허가. 자,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우리나라 국토에서 5가지 개발행위 할 때 허가받으러 와라. 사전심사죠.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재치, 토지 분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인데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는 자, 이게 공익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므로 자, 이게 허가를 무조건 받지 않는 겁니다.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또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는 사람들은 건물의 건축 같은 형질 변경 같은 개발 행위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 사업이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 허가 안 받는 행위는 자 무슨 공익적인 거, 농업 관련된 거, 재해복구, 소규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허가 안 받는 것은 공익적 개발 행위들. 두 번째 재해복구를 위한 개발 행위. 세 번째 보시면 농사 관련된, 농업 관련된 개발 행위. 마지막으로 소규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허가 안 받는 것을 기본 개념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행위하는 사람은 공익적인 사업하는 겁니다. 공익적인 도시계획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자,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행위 후 1개월 안에 특광시군수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 2, 3번은 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조경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고 또 일정한 사유까지 맞으면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정하는 거죠. 네. 이행보증금 계산할 때 이게 산에서는 복구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로 계산해서 20% 이내. 자, 이거 현무지서만 나왔습니다. 자,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30% 이내로 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5번은요. 이 32회 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질문인데 자, 우리 행정청 아닌자가 개발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하는데 행정청이 아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하면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해 준 겁니다. 자, 이 공공시설을 학교로 해석하세요. 자,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하면서 새로운 공공시설 학교를 설치해 주면 이걸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10억 들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새로운 공공시설 학교를 만들어줬는데 자, 학교의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럼 이거를 관리청, 교육청한테 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종전 공공시설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고 개발행위 한 자가 종전의 공공시설을 받아가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종전 공공시설을 가져갈 때는 자, 무조건 무상으로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자,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면 새로 설치한 10억짜리는 관리청한테 주고 종전 공공시설이 12억이다. 예를 들어서 종전 공공시설이 종전학교인데 이 땅이 넓어가지고 12억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자가 12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큼만 무상으로 종전 공공시설을 받아가는 거죠. 여기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한테 주고 종전 공공시설을 가져가는데 자,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일 때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근데 행정청일 때는 모두 무상으로 받아가는 거죠. 행정청일 때는 모두 받아갈 수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종전 공공시설 받아갈 때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귀속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안에 주권이 붙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50번. 자, 그 괄호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네요. 자,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2년 나오면 2년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었고 자, 거기에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수립이 아예 안 돼 있거나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2단계 쪽에서는 다음의 개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시설 사업 부지가 되면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었고 자,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아예 안 나와 있거나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2단계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가설 건물의 건축 같은 것들은 허가할 수 있다. 자,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10년 내 시설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왜 사업을 안 하는지를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되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 자, 지방의회 보고도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지방의회 보고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가설 건물 정도를 지을 수 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또 지목하고 상관없이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10년 내 시설 사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특광지원수가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를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이제 심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설 건축물, 니은번의 공작물, 디귿번은 10년이기 때문에 1번을 답을 하셔야 되겠죠. 자, 51번.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 건물주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단독 숙박 등 29가지 건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할 때 건축주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기반시설 유발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이종근리지정화시설 이 상가 돈 좀 많이 버니까 1.6. 자,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2.1이죠. 2.1. 종교시설은 1.4. 판매시설은 1.3입니다. 그래서 2.1 위락시설이 요 리을번 높은 거부터 낮은 거로 나가는 거니까, 자, 이종근생이라는 게 1.6. 그래서 2.1, 1.6, 종교시설 1.4, 판매가 1.3입니다. 기반시설 유발개수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핵심 요약집 같은 거, 우리 책에도 요약집을 제가 미리 올려놨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기반시설 유발개수 같은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국토계획법 마지막 문제인데,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관련된 문제인데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자, 먼저 시설 사업하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시행자면 국가예산. 자, 우리 특광도의사나 시장문수 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가 되면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국가가 시행하면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거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문수가 시설사업을 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서 장관이나 시도는 그가 시행한 시설사업으로 현저하게 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이 있으면 다른 시도나 시군에게, 자, 이게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50% 이내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문수도 그가 시행한 시설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50% 이내에서 비용을 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문수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의사는 시설사업을 하면서 비용 부담시킬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5번 좀 보십시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그러면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 자, 우리 행정청인 시장문수나 행정청인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는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시설사업 든 비용의 50% 이내로 이익을 받은 시도나 시군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자, 결론은 행정청이 아닌 시설사업 시행자는 현저 이익을 받은 자가 있더라도 비용 부담을 무조건 못 시키는 겁니다. 3분의 1도 없습니다. 자, 비용 부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행정청만 이익을 받은 자한테 비용 부담시킬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개발 구역 지정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우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원칙이고, 자,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정할 사람을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니까 1번 맞습니다. 자, 2번 문제가 있는데, 도시개발 구역은 하나의 구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할 후 각 분할된 사업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씩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5,000제곱미터면 2개로 분할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1만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15,000제곱미터면 분할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3번
공공기관 정부추정기관의 장은 국가공기업이죠. 지방공사는 안 되고 공공기관 정부추정기관의 장 국가공기업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제안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 맞습니다. 자, 답은 2번으로 나왔고요. 자,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받은 자는 자, 수용 여부를 1개월 안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또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녹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연녹지 앞에 취락지구, 자연녹지 앞에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 앞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 면적 같은 걸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1만 이상으로 안 하고 8,000제곱미터로 가능합니다. 자, 이런 질문 맞는 문장이니까 자연녹지 지역은 원래 도시개발구역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취락지구가 앞에 붙었을 때 취계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붙기면 이 자연녹지에서 1만 이상으로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까 우리 보신 대로 여기서 2번 봐야 되겠죠. 분화로 각 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요 종전 도시개발구역이 2만 제곱미터가 초과돼야지 분할이 가능한 겁니다. 자, 54번 우리 앞에서 배운 거랑 유사하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야 돼요. 자,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이상, 상업지역도 1만 이상, 공업지역 같은 데는 공장지역 대부로 3만 이상, 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1만 이상, 자, 관리지역 같은 비도시 지역은 30만 이상인데 여기 조건이 붙었어요. 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들어가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4차로 이상 도로까지 설치된 경우라면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라면 이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 이런 조건이 붙으면 30만이 아니라 10만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5번. 자,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구역 다음에 배우는 게 개발계획인데, 자,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시하는 계획. 자, 도시개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러 가지 뭐 TV 뉴스에서 이런 뭐 신도시 사업할 때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이 나와서 행정관청이 지시한다. 이런 거 우리 들어볼 기회가 있었을 테니까. 자, 개발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 뒤에 실시계획이 나오는 거죠. 개발계획 지시하는 계획. 자, 먼저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자, 우리 관리지역 같은 데는 요 개발계획 수립 시기라는 게 있었죠. 자, 개발계획은 원래 구역 지정 전에 하는 거면 A타입이고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은 비도시적이므로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 B타입으로. 자, A타입은 개발계획 먼저 하고 도시개발 구역 다음에 실시계획인데 B타입은 구역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으로 내려와서 실시계획으로 가는 거. 자, 기역은 관리지역은 비도시적이므로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죠. 두 번째, 자, 이건 해제인데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이건 B타입에서 자, 개발계획 수립고 시후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를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B타입 순서에서 개발계획에서 실시계획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B타입 절차에서 3년을 적용해가지고 또 이게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뀌는데 그런 바는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자, 디귿번.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고 개발계획을 만들 때는 면적 3분의 2 소유,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앞에도 동의를 적용해서 둘 다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됩니다. 단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개발계획 환지 방식 수립할 때 동의가 필요 없고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나머지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을 만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앞에도 적용해서 둘 다 받아야 됩니다. 자, 토지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는 포함되는 거죠.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해서 3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 디귿번 조항 되게 중요한 겁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때 면적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동의 안 받고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국가나 지자체면. 자, 답은 지금 3번. 자, 보시면 기역하고 디귿이 맞네요. 기역, 디귿 맞고 또 지문이 있는지 이건 3변으로 바꿔야 되니까 기역, 디귿 맞고 자, 리을, 미음까지 있네 지문이. 자, 우리 환지 방식. 자, 디귿번에서 이어지는 지문입니다. 디귿번 좀 전에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환지 계획을 이 환지 요거 디귿에 요거 개발 계획 못하네요. 자, 디귿에서 요 개발 계획 못합니다. 개발 계획의 내용 중 너비 12m 이상 도로를 신설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자, 요거 못합니다. 자, 디귿의 개발 계획의 내용 중 12m 미만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는 경미한 변경이라서 동의 안 받고도 변경이 되는데 지금 지문이 12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 만들 때 동의를 받아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건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디귿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개발 계획을 만든 걸 변경할 때도 똑같이 동의다. 그런데 12m 이상 도로를 신설하는 변경은 중요한 변경이므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12m 미만 도로라고 나오면 이건 경미한 변경이니까 동의 안 받고도 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아까 우리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인데 직접 또는 중앙회장이나 시군구 시행자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계획 같은 걸 변경할 때는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중앙회장, 시군구 시행자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답이 5번이죠.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해서 옳은 내용을 찾아서 모두 고르면 5번입니다. 자, 56번. 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라 자, 철도공사가 아니고 정부 출연기관 중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 개발사업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아니고 시행자 번호 3번 정부 출연기관 중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 개발사업만 할 수 있는 거죠. 기출지문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렇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 안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으로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일단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우선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지방공사는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을 할 수 있다. 자, 지방공사가 시군구청장 찾아가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10명에 들어가죠. 자, 3번이 지금 맞네요. 1번 틀렸고, 자, 2번도, 틀린 걸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1번. 자, 2번, 3번은 다 맞는 지문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철도공사가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 개발사업만 한다. 자, 이거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우선 시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방공사는 신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개발업자도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고 토지주택공사와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번호 12번 시행자. 자, 12번 시행자 공동 출자법을 세울 때 조합은 구성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조합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 출자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자, 57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혼용 방식. 자,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혼용 방식으로 하는데 자, 수용과 환지 쪽 사업 지역을 섞어서 하는데 거기를 내부적으로 분할해서 시행하면 자, 분할 혼용 방식이 되는 거죠. 자, 1번이 맞습니다. 혼용 방식에는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으니까 분할 혼용이 맞습니다. 자, 2번은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아. 그러면 수용보상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택하는 기준입니다.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을 때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한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자,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면서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 지목, 형질 변경도 여기 교환이란 말이 있고 분합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답니다.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면서
교환, 분할, 구획, 지목, 형질 변경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할 때는 이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실시 계획은 지정권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러 가는 거죠. 자, 5번. 도시개발법원의 토지 소유자는 민간 시행자므로 수용을 할 때 면적 3분의 2 소유입니다. 소유. 자,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틀렸어요.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 자,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지만 이게 시행 방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답은 1번으로 보는 게 맞겠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2번 지역의 지가가 높을 때는 환지를 택하는 거예요. 대지로서 효용을 정진하면서 교환, 분합, 지목, 형질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도 환지 방식. 실시계획의 작성자,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일정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면적 3분의 2가 동의가 아니라 면적 3분의 2 이상을 여기 토지 소유자 등이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동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앞에를 소유로 바꾸셔야 돼요. 자, 58번 환지 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 대신 이 새로운 토지로 교환해 주는 방식이죠. 자, 먼저 지정권자에게 중공검사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나서 60일 이내 환지 처분해야 됩니다. 3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자, 환지 처분이라는 게 새로운 토지를 주고 이제 금전적인 차이는 청산해서 정리하는 건데 자, 환지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새로운 토지를 받는 겁니다. 환지 받을 사람이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처분이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보고 토지가 교환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 중에서 자,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면서 소멸되고 이제 그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와서 행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소멸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됩니다. 자, 어쨌든 자, 효력 발생일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보고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넘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지역권입니다. 환지 처분이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 쪽으로 넘어오는 건데 종전 토지에 지역권 같은 권리가 있을 때는 종전 토지 영역에 그대로 존속하고 자,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되는 날짜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자,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종전 토지에 있던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다. 다만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하는 거죠. 소멸할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되는 겁니다. 자,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채비지는 누가 취득하냐? 자, 채비지와 보류지의 목적이 조금 다르죠.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이걸 가져가서 나중에 외부인들한테 팔아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 자, 보류지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설 또는 뭐 주민 공동설 같은 걸 위해서 빼놓는 땅이니까 보류지입니다. 보통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하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자가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심할 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채비지, 보류지 모두 시행자가 취득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채비지는 시행자, 그다음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한다. 자, 5번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 처분 영향을 받지 않죠. 아까 지역권 같은 경우도 종전 토지에 남는 거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종전 토지에 나와 있을 때도 환지 처분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 토지 영역에 남아 있는 거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과 지역권은 환지 처분의 영향을 안 받고 종전 토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1번으로 봐야 되겠죠. 1번이 60일이 맞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다 맞는 질문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59번부터는 이제 정비법입니다. 일단 재건축 문제가 먼저 떴는데 자, 재건축을 주택 단지에서 하면서 재건축 조합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토지동 수요자 과반수 동의와 자, 그 다음에 5명 이상의 위원을 뽑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맞죠? 자, 우리가 이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자, 도시개발조합은 아닌데 정비법으로 와서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과반수 동의받고, 자,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위원을 뽑고, 그 다음에 내규인 운영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관청한테 승인받고. 자, 2번. 정비사업 조합은 한국부동산원하고 공동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 조합은 시장문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하고만 등록하는 거지 공동으로 할 수 있지.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2번 틀렸습니다. 3번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는 각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면적이 4분의 3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문수한테 인가받고 또 등기까지 하면 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다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조합 설립과 동의요건, 각 동별 소유자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4분의 3 이렇게. 자, 재건축 조합 설립되고 나면 누가 조합원 되는 건가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동소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는 거죠. 자, 우리 재개발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동소유자고, 재건축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동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이렇게. 자, 투기관리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재건축되는 물건을 매매로 팔았을 때, 자, 매수한 사람이, 자,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양수받은 사람들은 조합원지를 승계하지 못합니다. 해당 토지나 건물의 권리, 소유권만 넘겨받는 거지 조합원지를 이전받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일 때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재건축되는 건물 같은 거 샀을 때 소유권은 넘겨받지만 조합원 지위는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전에 재건축 같은 거 했을 때 미리 사고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 이런 지문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된다. 5명 이상을 위원 뽑고 과반수 동의 얻어서. 자, 재건축 조합은 부동산원과 공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공동 시행자가 3명밖에 없으므로 2번이 답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할 때,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받아야 되는 동의요건, 각 동별 과반수를 받아가면서 전체 구분수의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 4번 재건축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동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자만 된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을 때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건축되는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받은 사람이 조합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개발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이후부터인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이러한 조치가 떨어져가지고 매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자, 매매를 법적으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매했을 때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그런 조치가 적용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답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2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 문은 다 맞는 지문이니까 읽어보시고. 자, 60번 정비법상 용어 정리 문제입니다. 자, 정비기반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사업이에요. 정비기반설 양호하고 노후불량 밀집,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밀집이면 재건축.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토지동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니까 틀렸고요. 자, 3번은 자,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정할 때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비가 새로 철거해서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때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40년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4번 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주차장이 모두 공동이용설이다. 자, 이거는 공동작업장만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설이고, 자,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비기반설이죠. 자, 이번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자, 등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공기업이 포함되는 거죠. 정답이 5번이겠네요. 네, 다음 6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 효과라는 주제인데, 자, 우리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이제 의제 효과하고 또 정비구역 안에서도 우리 토지정 소유자가 함부로 개발행위하면 안 되는 거니까 7가지 개발행위 허가받는 규정들이 있죠. 자, 문제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은 정비구역 안에서
7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를 찾고, 그러면 이제 문제 지문이 4개는 허가를 안 받는 거고 이제 하나가 받아야 되는 건데, 이 가설 건물의 건축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할 때 가설 건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허가 받는 거고, 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면 원래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데 농사 짓는 거니까 허가 안 받고 하시는 거죠. 농업 관련이기 때문에. 자, 대소는 정비법에서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원래는 중목의 식재나 벌채도 허가 받는 건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안에서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것도 허가 안 받는 것이고 허가 받는 건 4번이네요. 자, 62번.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시공자 선정이죠. 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 재개발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정하는 게 원칙이죠. 원래 이제 경쟁 입찰로 하는 거니까 재개발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후가 아닙니다. 자, 기준 시점이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라고 우리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일 때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면 소규모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경쟁 입찰이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얘기는 20명 미만이라서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정해야 된다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정해야 된다. 조합원 수가 100인이 할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시는 거고, 그래서 100인 이하일 때는 조합원 수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재개발 사업이 20명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시장문수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죠. 시행자 변경되어서, 그러면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주민대표회의, 토지주택공사 등은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오타가 났네요.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니라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은 추천받은 자를 우선 시공자로 정해야 됩니다.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지정됐을 때는 주민대표회의가 여기 대표자가 아니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제 원문은 이제 붙여놓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은 추천받은 자를 우선 시공자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4번이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5번. 자, 시행자는 시공자랑 계약 체결할 때 기존 건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하여야 한답니다. 이거 반대로 기술했어요. 포함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자, 시공자 선정. 재개발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조합이. 근데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일 때는 조합원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얘기는 20명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서 토지 등 소유자 자체 이름으로 시행자가 됐을 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시장문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갔을 때는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받은 자를 우선 시공자로 정해야 되는 거다. 의무적으로. 4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할 때 철거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을 맞는 지문으로 보시고, 자, 63번.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조합의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조합장은 총회나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겁니다. 자, 조합 임원이 우리 정비법상 결격 사유가 있죠.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되는 자임이 판명이 되면 바로 당연 퇴임하는 겁니다. 다음 날만 쓰지 말고 밝혀진 때 바로 당연 퇴임한다. 이렇게. 자, 이사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 맞죠? 조합장 이사가 평상시에는 조합을 대표해서 일을 하다가 조합장 이사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소송 문제가 생기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다. 자,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인원으로 구성한다. 만약에 조합원 수가 1200명이면 자,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니까 120명 이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10분의 1이 100인을 넘은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100인 이상도 구성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조합원 수가 1200명, 1200명의 10분의 1 그러면 120명, 10분의 1이 100명을 넘더라도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120명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조합의 임원 중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조합장이죠. 조합장. 자, 조합의 임원 중에서 이사나 감사는 제외하고 조합장만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조합의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는데 자,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같이 못합니다. 대신 조합장은 대의원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고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답 5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좀 틀린 거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자, 64번은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을 한 건데 자,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냐면 기준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자, 어떤 날짜 이후에 토지나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만들면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투기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으로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건축물을 공급할 때 이제 분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권리를 여러 개로 쪼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공급하는 권리를 기준일 다음 날부터 어떤 행위를 해서 쪼개면 나중에 해당 토지 건물에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 날짜 좀 보세요. 기준 날짜 다음 날부터 만약 기준 날이 4월 1일이면 4월 1일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쪼개기 행위 했을 때는 이 토지나 건물 분양받을 권리를 계산할 때 산정할 때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해서 쪼개기 전 날짜로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로 안에 이제 쪼개기라는 게 뭐냐면 한 필지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해서 여러 개의 소유권을 만드는 거. 다가구 주택이면 등기 하나짜리인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로 여러 등기로 이렇게 구분 등기 만드는 거. 자, 나대지의 건물을 건축해. 나대지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한 필지 갖고 있는데 건물 같은 거 연립주택 같은 거 져가지고 구분 소유권을 만드는 거. 자, 1번, 2번, 3번 다 소유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4번 지문처럼 한 필지 토지로 합병, 여러 개의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돼서 소유권이 감소되는 거는 쪼개기 행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동일인 소유의 토지나 주택이 있었는데 그거를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를 각각 분리해서 이 두 개의 소유권으로 만드는 것도 소유권이 늘어나는 쪼개기 하는 겁니다. 자, 1, 2, 3, 5번은 다 쪼개기해서 안 좋은 겁니다. 투기 목적으로. 4번은 합해지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는 아까 괄호 안에 여기 들어갈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 날짜 이후에 이런 쪼개기 같은 걸 했을 때는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때 기준 날짜 그 날짜로 있던 권리만 가지고도 권리를 가지고 조합원 아파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쪼개기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65번 주택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다. 자, 우리 국민주택의 정의가 국민주택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아니면 주택도시기금 지원받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니까 지금도 60제곱미터면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가는 사례입니다. 예고 여기 기금 지원받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국민주택이 맞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수도권 안에서 한 세대당 85제곱미터를 건설하는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에요. 그러면 소형주택은 한 세대당 60제곱미터 이내로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맞고 여기 아파트란 단어 때문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란 단어 때문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될 수가 없고 85제곱미터로 진다는 이 사이즈 때문에 소형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건 하에 짓는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형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들면 침실을 3개 이내로 공간 구성할 수 있죠. 3개 이내로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지금 2번, 3번 다 틀린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택법 용어에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용어예요. 2번은 여기 아파트고 한 세대가 85제곱미터로 전용 면적을 설계했을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주택 형태로 짓는데 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면적이 나왔을 때는 침실을 3개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3개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의 건물에서 단지형 연립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금지사항입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한 건물 안에 소형주택하고 섞어서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공구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죠.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600개 이상 받아서 109 착공신고 먼저 들어가고 209 착공신고 먼저 두 번째 들어가는 그 단위이기 때문에 이 공구는 쪼개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한 번에 600세대 이상 받으면 109 300세대 먼저 나눠서 착공신고 들어가고 얼마 후에 209 300세대 이상을 만들어서 착공신고 들어간 단위니까 이 공구란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단위인데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거는 지금 1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주택법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세부 조건을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법 용어 부분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자, 66번. 우리 공공택지로 인정되는 사업.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짓는 땅이 공공택지가 있고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도 있습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민간택지입니다. 근데 공공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 9가지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 땅이 공공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가지 공공사업으로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하면 공공택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국민주택 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같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 여기서는 이제 사업 방식 제한이 없는데 여기 도시개발사업은 자, 조합이 아니라 공공주체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만 공공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수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도 수용 방식일 때만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4번은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공사업 주체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만 아니면 혼용 방식으로 하더라도 수용 쪽만 공공택지로 인정한다. 답이 4번 되는 거죠.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공택지로 자, 인정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 아닌 게 4번입니다. 조건이 안 맞으니까. 자, 67번. 자,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할 때 등록을 해야 되는 자는 자, 여기 5번입니다. 자,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면 비등록이 되고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안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등록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나 국가는 무조건 등록 안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공기업이나 행정청이니까 등록 안 하고 자, 우리 공익법인도 공익적인 일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등록 안 하죠. 자, 지역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는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비등록이 되는 건데 이제 공동으로 안 하고 단독으로 사업하는 직장주택조합은 또는 지역주택조합은 등록을 하고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5번이 답입니다. 68번 주택법에서는 자, 이제 등록, 비등록 사업자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제 3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한 번에 할 때 설계도 심사를 받는 거죠. 자, 사업계획 승인, 요거 설계도 심사. 자, 지금 국방부 장관이 주택 사업한다. 이게 바로 국가나 토주택공사가 사업할 때는 자,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군인 주택 같은 거를 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0개 이상이면 국방부 장관 같은 국가가 주택 사업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고 자, 토주택공사도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됩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요거는 설계도 심사라고요. 3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나 설계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 국방부 장관, 토주택공사도 주택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자, 세 번째, 330마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 330마 이상 대규모로
도시개발사업하는 지역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이 정한 지역이고 330만 이상이라는 말이 맞으니까 사업계획서를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거죠. 자, 이거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이나 우리나라 6대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 또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5번은 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적이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시설을 동일한 건물로 둔다는 얘기는 1, 2층은 상가, 주택 외의시설, 나머지 층은 주택으로 져서 300개 미만의 주상복합을 질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외되는 건물. 자, 이게 바로 건축허가로 짓는 건물이죠. 자, 건축허가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5번이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로 짓게 규제를 풀어주는 거니까 5번이 답입니다. 자, 69번. 자, 주택 건설 사업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매도 청구. 자, 우리가 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행정청이 관리하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들은 자, 주택을 지을 대지 면적을 100% 확보하지 않고 80% 정도 이상만 사용 권원만 확보하더라도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80% 이상이니까 80% 정도만 사용 권한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자, 확보 못한 부분이 20%가 남습니다. 그럼 20% 남는 토지에 대해서 이 매도 청구라는 걸 시가로 하려고 했는데 자, 거기서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고 매도 청구입니다. 자,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라 80% 정도 이상 사용 권한을 갖고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예요. 자, 80% 사용 권한 확보했을 때는 나머지 20%가 확보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20% 땅 주인한테 가서 모두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매매로 그 사람 땅을 사야 된다는 거죠. 매도 청구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매도 청구할 때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같이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되는 거죠.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넘겨라 이렇게 매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3번은 95% 이상 확보했다. 자, 우리 95% 이상이면 뭐 95, 96, 97 이렇게 95% 이상으로 확보했다. 그러니까 1번 질문은 80%까지만 확보한 사람은 확보 못한 부분이 20%가 남고 20% 땅 주인 중에서 10년 이전부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고 매도 청구라는 걸 해서 매도 청구에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는 거고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95% 이상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5%가 남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소유자한테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들 안 따지고도 모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매도 청구는 시가로 청구하는 게 맞고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가격 결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을 답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0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절차 이런 건데 틀린 걸 찾으시오. 자, 1번에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자, 지금 500세대가 아니라 600세대 이상부터 600세대 이상 돼야지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는 개수가 600세대 이상 돼야 되죠. 왜냐면 109, 300세대 이상, 209, 300세대 이상으로 분할을 할 때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600세대 이상이 돼야지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사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9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109, 209가 실무가면 1단지, 2단지 개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600세대 이상 받으면 109, 209 이렇게 분할해서 주택 건설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는 날부터 자, 우리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 착수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공사 착수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착공신고서라는 걸 내면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가 들어가면 20일 안에 신고를 받아주겠다는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나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면 60일 안에 결과 통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중에 공사를 착수할 때는 착공신고라는 걸 별도로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고 5년 안에 공사 착수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시흥구청장, 국토부 장관이 사용검사권자니까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 사용검사를 하는 거 있습니다. 사용검사 5년 안에 공사 착수한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면 60일 안에 결과 통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착공신고 내면 20일 안에 결과 통지 이렇게 오는 거죠. 600세대 이상 돼야지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71번 가로 안에 투기과열지구. 자,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의사가 정하는 거죠. 자, 근데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면 투기과열지구를 정해서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도 세게 부과하고 대출 같은 것들을 이제 규제를 더 세게 하는 데가 투기과열지구인데, 자,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는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월 2개월간, 만약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를 4월 1일 날 한다 그러면 4월 1일 직전월이면 3월 달, 2월 달 이렇게 2개월간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이렇게. 그래서 기업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조건에 최근 2개월간, 직전월 2개월간 청약경쟁, 주택 전체 청약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이면 주택 수요가 많다는 거죠. 이런 지역에다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이니까 시도지사 10대1, 그 다음에 30%가 들어가는 거니까 답이 이 3번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10대1, 30% 이상 감소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72번. 건축법에 규정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 돼야지만 초고층 건물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150m가 아니라 200m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자,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이축이 아니라. 자,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같은 주요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외부 형태의 변경도 대손에 포함됩니다. 자, 외부 형태의 변경도 대손에 포함된다.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건축물. 자, 4번이 맞네요. 특수구조건축물에 이런 조건이 맞으면 특수구조건축물이 될 수 있고, 또 건축법 규제를 더 세게 받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는 6부분인데, 자, 내력벽 기둥처럼 수직으로 세워지는 거 2개의 부분하고,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창문틀이 아니라 지붕틀입니다. 그래서 내력벽 기둥, 수직으로 세워지는 주요 구조부,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수평으로 들어가는 주요 구조부가 6부분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73번. 건축법상 대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의, 자,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를 분할할 때 60제곱미터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자, 60, 150, 150, 200이라는 대지 분할할 때 지켜야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60 이상, 상업지역은 150 이상, 공업지역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 범위로 조례로 숫자를 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60 이상이면 60으로 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주거지역의 대지는 60 이상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면 분할할 수 없는 거죠. 60.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국토법상 개발이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지의 범위를 잡을 때, 자, 1필지 1대지가 원칙인데, 이 필지 일부도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도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저 건축법의 앞에 용어 보시면 원래 1필지가 1대지로 보는 게 원칙인데 2개 이상의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필지 일부만 가지고도 허가를 받았으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2번 질문 맞는 질문입니다. 자,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다가 대지를 조성할 때는 옹벽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서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옹벽 재료를 콘크리트 구조로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이면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대지에 대한 조경, 자, 손괴 우려가 있을 때는 옹벽 설치,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옹벽 재료를 콘크리트 구조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정답 우리가 요거 1번으로 보셔야 돼요. 대지를 분할할 때는 주거지역은 60 이상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60 이상으로 숫자를 정해서 그 정한 숫자에 미달되면 분할할 수 없으니까 60 이상, 상업지역이면 150 이상이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답. 74번. 자, 신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이 문제 어려운 문제죠. 자, 허가받고 하는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 관련 교재에서 이 자산 전문 용교 근주 그 밖에 용도 변경 시설군을 쭉 외우신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 공장을 종교로 바꾸는 거는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용도 변경 신고입니다. 자, 위락서를 노유자로 바꾸는 것도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 자, 판매가 위락설로 바뀔 때는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변경이기 때문에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업무로 바꾸는 거는 동일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동일한 시설군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허가 신고도 아니고 용도 변경 신청이죠, 신청. 장례시설을 동식물 관련소로 가는 것도 하위군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신고사항이니까 3번만 허가사항이라고 보셔야 돼요. 1번, 2번, 5번은 신고, 4번은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바뀌는 거니까 신청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산업시설군 이거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용도 변경 시설군을 보시고 나중에 그 표를 이제 보셔서 이제 허가한지 신고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3번이 답입니다. 75번. 건축법상 신고에 관한 건축법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우리 도시적 같은 데서 연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의 건축이면 자, 우리가 이제 관리 농림 자연환경에서는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이고 도시계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건축이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사이즈가 맞습니다. 높이 3m 이하로 높이를 높이는 것도 이것도 건축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건축 신고한 사람은 신고 날로부터 1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이력이 없어지는 거죠. 4번. 건축 신고 대상 건물이 완료가 되면 사용 승인인 대상이 아니다. 자, 우리 건축 허가든 건축 신고든 착공 신고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 승인을 안 받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고 짓는 건물이 여기 사용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 받는 건물, 건축 신고로 지은 건물들은 사용 승인을 둘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네요. 4번 건축 신고 대상으로 신고하고 건축을 완료했을 때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대상 소규모 건물 지을 때는 사전에 협의하면 건축 신고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 신고에 관한 내용들 요거 4번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6번 건축 허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틀립니다. 자, 건축 허가권자는 자치시, 자치도, 시군구청장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21층 이상 대형건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장까지만 예외적 허가권자입니다. 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사전 결정이라는 걸 신청해서 통지받을 수 있죠. 사전 결정은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의 그 건물 짓는 규모 같은 것들을 자,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해서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착공신고하는 게 아니라 2년 안에 정식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2년 안에 착공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비심사, 사전 결정은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서 통지받은 경우는 정식으로 서류 준비해서 2년 안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건축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하는 게 원칙이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이 되니까 원칙은 2년 안에 공사 착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3번이 옳은 거네요. 3번 정답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국토관리 주무부 장관이 국방문화재 같은 이유로 요청하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앞에 주어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국토관리나 국방문화재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시군구청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어를 국토부 장관이 국토관리나 중후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요청했을 때 허가권 자가를 제한하는 것은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건축허가는 처음에 2년 정도 이내로 제한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 3년까지만 제한하는 거죠. 최대 5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다 볼 줄 아셔야 돼요. 이 건축법이 조금 은근히 어렵지만 관련 내용들을 잘 보시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유튜브에 건축법의 이론, 체계도 이론 강의 같은 거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서 내용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7번은 이제 용적률, 건폐율 같은 면적을 확인하는 건데 이거 2번 틀렸습니다. 용적률은 바닥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 아니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면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면 용적률 이렇게 되는 거죠. 대지 면적입니다. 용적률의 연면적을 이제 실제 구해서 건물 지을 때 지하층 부분, 지상의 부속 용도 주차장 같은 것들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이 산입하지 않는 거죠. 건물의 층수 계산할 때 부분에 따라 층을 서로 다르게 할 때는 가장 많은 층을 건물의 층수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조권 같은 거 확보 같은 거 할 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 할 때는 이격거리 도피 제한이 적용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조항이니까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정북 방향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남 방향이 아니라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는 타인의 일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면서 건물을 져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정답이 아까 우리 2번이겠죠. 자, 78번. 건축법상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건축구역. 자, 국토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정하는 장소가 주로 신규 개발지인데 정비구역은 아니죠. 정비구역은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때 정할 수 있는 장소고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정비구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 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때는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둘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자, 농지법에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임야라고 하더라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을 때는 농지로 봅니다. 자,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초지는 무조건 조성기간 안 따지고 농지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지목이 잡종지가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 됐으니까 농지가 맞습니다. 자, 5번 지목이 전인 토지인데 자, 양수나 배수 같은 것들이 설치된 토지면 농지가 맞죠. 자,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이 잡종지가 있냐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인데 지목이 임야 같은 경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이 임야일 때는 실제 경작하고 있을 때 농지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경작하면 그때는 농지가 되는 거고 임야가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재배 같은 거 하고 있을 때는 농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야,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면 실제 경작이나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다. 단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재배하고 있을 때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았으니까 이건 농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초지는 무조건 농지가 아닙니다.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지목이 잡종지가 경작기간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고 4년이면 농지로 포함되는 겁니다. 지목이 전인 토지에 자, 농사에 필요한 양수나 배수 시설이 설치된 토지도 농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농지법상 4가지 농지의 정의를 보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80번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림부 장관한테 전용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제 이게 농업진흥청 안에서는 요 3만에서 3천에서 3만 미만까지 시도지사한테 전용 허가권이 위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는 농림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데 농업진흥청 안에서는 요 정도 규모는 시도지사한테 위임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농업인 주택 같은 거를 전용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전용허가 안 받고 간단하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4번인데 4번은 농지를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자, 이게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간이 농업용시설로 일시사용을 할 때는 이거는 가설건축물 같은 형태고 일시사용 허가라는 게 농지법에 따로 있죠. 자, 농지종 신고가 아니라 일시사용 허가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간이 농업용시설 같은 거로 설치한다는 얘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사지는데 필요한 건물을 짓는 거니까 농지전용 신고가 아니라 간이 보시면 농업용사 같은 걸 지을 때는 사용후 일시사용 간이 농업용사를 최대 7년 정도 이내로 5년도 연장할 수 있는 간이 농업용사 같은 경우는 사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신고가 아닙니다. 그다음 4번 되겠죠. 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전용 허가를 취소 같은 걸 신청하면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회 마무리하시고 시험일까지 건강 잘 유지하시고 자,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같은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모의고사도 열심히 보셔서 문제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제가 4주차 모의고사 문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